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그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엘리트들을 막 식은땀 흘리게 만드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사실은 1년 전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아, 그거 진짜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타임머신 같은 문건입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거든요. 네, 아주 복잡한 금융 리포트를 해부하는 시간이죠. 맞아요. 구체적으로 2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분석 문건을 완전히 해체해서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전략적 변곡점을 찾아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번 2월 헤드라인 수치를 보면요.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어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겉보기엔 뉴스에서 막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네요 하고 한 10초 만에 넘어갈 만한 되게 뻔한 숫자 같잖아요. 그렇죠. 되게 건조한 수치죠. 근데 이 껍데기를 딱 벗겨보면 그 안에서 엄청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당신이 매달 내는 월세랑 어제 결제한 비행기표 사이에서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데이터의 핵심 테마가 바로 그 상충 관계라는 겁니다. 상충관계요? 네, 한쪽에서는 물가를 구성하는 가장 큰 덩어리인 주거비가 마침내 하향 안정화되면서 묵직하게 가라앉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타 서비스 물가가 그 특유의 끈적함,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는 성질을 유지하면서 두 개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완전히 서로 반대로 힘을 쓰고 있네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되게 긍정적인 건 이번 달에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이 막 0.6%나 반등했거든요. 주유소 가면 기름값 오른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는 근원 CPI가 0.2% 수준으로 아주 잘 통제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죠. 에너지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도 근원 물가가 0.2%에 묶여 있다는 건 그 내부에서 뭔가가 엄청난 힘으로 전체 물가를 짓누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짓누르는 거대한 닻이 바로 주거비입니다. 네, 주거비, 영어로는 쉘터라고 하죠. 저는 이 주거비를 막 거대한 화물 열차에 비유하고 싶어요. 오, 화물열차요? 어떤 의미죠? 이 주거비가 전체 CPI 가중치의 무려 한 35%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경제에 정말 거대한 닫힌 셈인데 무게가 어마어마하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당장 끽 하고 멈추지 않는단 말이죠. 아, 관성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아도 관성 때문에 막 수킬로미터는 쇳소리를 내면서 밀려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이번 데이터에서 진짜 놀라운 숫자를 발견했어요. 이 화물열차가 드디어 멈춰선다는 강력한 신호요. 주거비 안에 주요 거주지 임대료 항목이 있는데 이게 전월 대비 단 0.1% 상승하는 데 그쳤더라고요. 네, 바로 그 0.1%가 이번 리포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와, 0.1%면 거의 안 오른 거 아닌가요? 이게 무려 2021년 1월 이후 최저 상승폭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불길이 전 세계로 번지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죠. 청취자 여러분이 이 0.1%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맥락을 아셔야 하는데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주거비는 다른 물가 지표들이랑 다르게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후행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후행적이라는 건 나중에 반영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마트에서 사과를 사거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는 그날의 가격표가 바로 영수증에 찍히잖아요. 네, 바로바로 체감이 되죠. 하지만 임대료는 다릅니다. 보통 월세 계약을 1년이나 2년 단위로 맺으니까요. 오늘 당장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신규 월세 가격이 폭락했다고 쳐보죠. 네, 그렇다고 해도 기존에 비싸게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갱신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전세 국가 통계에 그 하락분이 즉각적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실의 부동산 냉각이 CPI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길게는 막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차가 생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한 이 0.1%라는 둔화 신호는 단순히 이번 달 숫자가 낮게 나왔다 만세.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러면 향후 전체 물가 지수를 구조적으로 밑으로 끌어내리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물가의 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와, 화물열차가 드디어 멈추기 시작했다니 진짜 다행이네요. 근데요, 제가 지금 청취자분들 입장을 약간 대변해서 좀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니, 주거비가 둔화된다고는 하는데 당장 우리 지갑에서 매일 빠져나가는 다른 비용들은 여전히 너무 앞이거든요. 체감 물가 말씀이시죠? 네, 자료에 나온 수치들만 봐도 그래요. 의료 서비스가 전월 대비 0.6% 올랐고요. 의료가 1.3%, 심지어 항공료는 막 1.4%나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맞아요. 비행기표 가격이 꽤 많이 올랐죠. 올해 약간 하락해서 숨통을 틔워주나 했던 에너지 가격마저 2월에 0.6%로 상승 전환했단 말이에요. 이런 리스크들이 널려 있는데 집세 하나 좀 덜 오른다고 물가가 잡혔다고 할 수 있나요? 진행장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게 지금 연준의 가장 큰 딜레마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상황이 좀 명확해집니다. 더 큰 그림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병원비나 항공료 같은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이렇게 견조하고 끈적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글쎄요,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펑펑 쓴다는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바로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노동시장이랑 비행기표 가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서비스 산업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항공사를 굴리려면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가 필요하고요. 병원을 운영하려면 의사, 간호사가 필수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다 사람 손을 거쳐야 하니까요. 제조업처럼 기계로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는데 지금 미국 노동시장에서 사람 구하기가 별따기입니다.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훨씬 많아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월급을 올려줘야겠네요. 맞습니다. 기업은 인재를 붙잡으려고 임금을 올리고 그렇게 늘어난 인건비 부담은 결국 항공권 가격 인상이나 진료비 인상 같은 형태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거죠. 아, 결국 내 월급이 오르면 남의 월급도 오르고 그게 다 물가로 돌아오는 거군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진짜 머리 아프겠어요. 진퇴양난이죠. 주거비가 잡히기 시작했으니까 시장은 막 당장 올해 금리 엄청 내리겠네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연준이 여기서 섣불리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주거비가 전체 35%나 되니까 그냥 확 내려버리면 안 되나요?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 쉬워지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겠죠. 그럼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시장이 더 타이트해지고 인건비는 또 오르겠네요. 정확합니다. 끈적한 서비스 물가에 아예 불을 지피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준은 절대 시장의 기대처럼 서둘러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게 국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거고 증시에도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건 경고하는 거죠. 주거비 둔화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찬물에 확 끼얹었네요.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방송 끄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 무거운 분위기를 반전시킬 긍정적인 데이터, 즉 은빛 안감을 우리가 또 자료에서 찾아냈거든요. 네,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는 법이니까요.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뜻밖의 하락 지표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중고차 가격이 0.4% 하락했고 통신비가 0.5% 떨어졌어요. 꽤 의미 있는 숫자들입니다. 사실 통신비 같은 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잖아요. 이런 필수 비용이 하락한다는 건 평범한 소비자인 청취자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존해준다는 뜻인데 이게 시장 전체로 보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비자 지갑에 여유가 생긴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매달 내야 하는 스마트폰 할부금이나 요금제 비용이 줄어들면 그 아낀 돈을 사람들이 장롱에 숨겨둘까요? 아니죠. 당장 주말에 배달 음식이라도 하나 더 시켜 먹겠죠. 아니면 뭐 옷을 한 벌 더 사거나요. 바로 그겁니다. 필수재나 특정 상품에서 가격이 하락해서 생긴 여윳돈이 자연스럽게 다른 소비재나 서비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아하. 증시격언 중에 돈은 잠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섹터별 순환매 장세를 유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순환 매장세요? 돈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뜻인가요? 네. 통신이나 중고차에 묶여있던 자금이 식음료나 엔터테인먼트, 의류 같은 다른 섹터의 실적을 올려주는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와, 경제가 다 연결되어 있네요. 게다가 아까 강조했던 주거비 둔화, 즉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이 소비 여력은 더 커질 겁니다. 결국 이게 주식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춰주고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기회 요인이 되는 거죠.
당장 금리 안 내린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에 주목해야겠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거시적인 분석을 쭉 해봤는데요.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실전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당장 내일 주식시장 열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장기적인 호재인 주거비 하락이랑 단기 악재인 서비스 고착화가 막 충돌하면서 박스권 장세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위로도 크게 못 가고 아래로도 크게 안 빠지는 답답한 흐름이죠. 이런 장세에서 코스피 200이나 S&P 500 지수를 매매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고점 추격 매수, 즉 포모라고 자료가 아주 강하게 조언하고 있어요. 대신 눌림목을 활용하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주가가 며칠 올랐다고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되겠다 하고 뛰어들면 바로 그 상단에서 물리게 되는 장세입니다.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가격에 잠시 하락해서 숨을 고를 때 그 눌림목에서만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뜻이죠. 섹터 전략도 좀 영리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아까 순환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섹터가 좋을까요?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는 피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금리 인하가 지연될 리스크가 있으니까 고밸류 기술주는 변동성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주거비 하락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는 소비재 섹터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윳돈으로 밥 사 먹고 물건 사는 그쪽 기업들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싶은 비중 확대 섹터가 있는데 바로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 서비스요? 아까 병원비 올랐다고 걱정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병원비가 전월 대비 0.6% 올랐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이 기업들의 엄청난 가격 전가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격 전가력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무리 올라도 그걸 환자들한테 고스란히 넘길 수 있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비용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매력적이네요. 소비재랑 의료 서비스 메모해둬야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자료 후반부를 보니까 파생상품 쪽 그 옵션 시장 전략이 엄청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매도 전략이 유리했다면서요? 네, 이 박스권 장세에서 기관 트레이더들이 가장 사랑하는 전략이죠. 특히 4월 10일에 3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다음 달 지표 발표요. 그 전까지는 시장이 눈치 보기를 하면서 좁은 범위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예측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이럴 때 쓰는 아주 대표적인 비방향성 전략이 바로 아이언 콘도르입니다. 아이언 콘도르요? 이름이 막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나오는 무기 같은데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름만 거창하지 원리는 간단합니다. 양날개를 쫙 편 강철 콘도르새를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했습니다. 현재 지수를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방어벽을 치는 겁니다. 지수가 이 양날개 사이의 박스권, 즉 좁은 상자 안에 머물기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프리미엄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남들이 막 오르냐 내리냐 홀짝 게임하면서 피 터지게 싸울 때 느긋하게 어차피 상자 안에 갇혀 있을 테니 통행료나 내라 하고 앉아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근데 이거 위험한 점은 없나요? 만약에 그 4월 10일 CPI 발표 때 데이터가 완전 예상 밖으로 나와버려서 시장이 상자를 부수고 탈출해버리면 어떡해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도 4월 10일 전까지만 이 전략을 취하라고 디테일하게 팁을 준 겁니다. 지표 발표 당일에는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으니까 콘도르 날개를 접고 대피해야죠. 이벤트 직전에는 욕심부리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추락의 상황에 대비한 리스크 해지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해지요? 어떤 식으로요? 만약 서비스 물가가 안 잡혀서 연준이 올해 금리 못 내리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상상도 하기 싫네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달러 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달러 콜옵션을 일부 담아두거나 금리가 튈 때 수익이 나는 금리 풋옵션을 포트폴리오의 화재보험격으로 깔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창이 파랗게 물들 때 이 화재 보험들이 터지면서 내 계좌를 지켜준다는 거군요. 정말 치밀한 플레이북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 깊고 흥미로운 딥다이브를 종합해볼 시간이네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완전히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병원비도 비싸고 항공료도 오르고 있고 노동시장은 뜨겁죠.
하지만 하버드 비즈니스쿨에서 늘 강조하듯이 데이터 이면의 구조적 분석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인 숫자를 넘어섰죠. 네, 그 결과 35%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둔화하고 있다는 확실한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임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빚내서 공격적인 베팅을 하기보다는 포지션을 방어적으로 관리해야 하죠. 이 추세가 헤드라인 숫자에 온전히 반영될 때까지 수익을 지키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 한마디로 신중한 낙관론이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신중한 낙관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전문가님, 이제 대망의 도발적인 최종 질문 시간입니다. 청취자분들이 출퇴근길에 곱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주시죠. 네, 오늘 자료에서 보셨듯 주거비는 시차를 두고 헤드라인 물가에 아주 후행적으로 반영됩니다. 길게는 1년 전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네, 그 시처 효과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세계 경제의 대통령이라는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처럼 과거의 궤적을 쫓아가는 지표에만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지금 앞유리를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룸미러, 그러니까 백미러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경제라는 이 거대한 자동차를 100km로 운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100미러만 보고 운전한다고요? 상상만 해도 진짜 섬뜩한데요. 만약 현실의 실시간 임대료 시장은 이미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그 냉각 효과가 몇 달 뒤 갑자기 통계청 데이터에 거세게 반영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완전 패민에 빠지겠는데요. 네, 시장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준이 아차 싶어서 금리를 급격하게 깎아내리는 그 충격적인 정책 선회, 즉 피벗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백미러 속의 진실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피벗이 사실은 경제가 망가졌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네요. 과연 연준은 앞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백미러의 착시에 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중요한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시장을 흔드는 복잡한 문건들을 가장 날카롭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